자, 판례 특강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판례 비중은요, 공지하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로 시험에서는 85% 내외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험의 절대적인 비중은 판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조문이나 기타 이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판례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령은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합격하시고 나셔서 아니면 학문적으로 공부하실 때 하시고 중개사 시험에 적합한 판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령이세요. 그럼 어느 거를 공부하시느냐면 첫 번째 전원합의체 판례 하시고 두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 세 번째 최근 판례 세 가지만 집중 공략하시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끝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판단 시기는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그 판단 시기는 첫 번째 왼쪽 보시면 전원합의체라고 돼 있죠. 전합이라고 된 게 바로 전원합의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시험 나온다 보시면 좋아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가 성립 당시가 기준이고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즉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 계약이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할 때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두 줄 내려오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 행위가 뭐 할 때요? 이루어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라고 판례는 적어놓고 있죠. 이루어질 때를 뭐라고 그러죠? 성립 당시 전원합의체입니다. 30회 기출 판례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에 거기 두 줄 그어볼까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죠. 무효.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왜냐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변호사 업무는 공공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결부시킨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다 적으실 단어는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유효라는 거 구별 꼭 해주셔야 되죠. 민사사건에서는. 그 다음 03번입니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자의 적극 가담하에 저당권 설정이 된 케이스. 최근 판례입니다. 03번 보시면 옆에 하나 적으실 단어는 이거죠. A하고 B하고 땅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중도금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A가 누구한테요? C한테 이 땅을 C한테 저당을 잡혀버렸다. 저당을. 그럼 저당권자가 저 땅을 어떻게 하게 돼요? 경매 붙이겠죠 얘가? 그럼 얘는 소유권을 못 가져오네요. 매매 계약했어도 못 가져오게 되죠. 이때 C가 어떻게 했다면 적극 가담하면 C의 적극 가담하에 이미 매매가 된 거를요. 매매가 된 거를 뭘 설정했다? 저당권 취득을 했다. 누가 적극 가담해서? C가. 그럼 이중매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C의 이매 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인 것처럼 C가 뭐해서 적극 가담해서 저당을 취득하면 이것도 무효다. 판례는 매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저당권 설정에도 그리고 가등기 설정. 가등기 설정도 얘가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죠. 취득시효. 이미 취득시효가 된 땅을 제3자가 적극 가담해서 매매를 했다. 무효다 이거 무효.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해 두실게요. 매매, 이중 매매할 때 매매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저당권에도, 그 다음에 가등기에도,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도 이중 매매를 유추 적용한다. 매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저당권에도, 가등기에도, 취득시효에도 유추 적용한다라는 거. 여기 별표. 26회 기출이었습니다. 다음 04번이죠. 이 매수인으로부터 전득자가 선의 때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사안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병이 적극 가담하에 이중매매가 되면 이 이중매매는 무효,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죠. 이때 병으로부터 전득자를 전득자는 이게 무효인 거를요. 얘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인 거를
전득자는 몰랐다. 몰랐으니 선이죠. 선이어도 이게 유유라고요. 이게 유유라고 우길 수 있다 없다. 유유라고 우길 수가 없다. 왜? 이 무효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라서 얘가 뭐여도 전득자가 선이어도 얘가 유유라고 주장을 못하더라. 그럼 선이어도 보호된다는 거예요? 보호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무효면? 절대적 무효면.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면 이것도 말소돼야 되고 이것도 말소돼야 된다. 그래서 병의 등기, 정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말소돼야 된다. 얘가 적극거담하면. 그래서 전득자가 뭐여도 선이어도 유효 주장을 못하더라라는 거 별평. 다음 05번 판례. 전원합의체죠. 05번 판례. 전원합의체. 불법 원인 급여물의 소유권 기성. A가 B에게 저 회장님이 첩에게 첩계약을 하고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다. 소유권을. 뭘로? 첩계약으로. 그거 무효 주장해서 첩계약이 무효니까 이거 소송으로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온다.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랬죠. 불법 원인 급여. 회장님은 줬던 아파트를 무효로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찾아오게 되면 또 이런 짓거리 할 거니까 법이 무효로 돼요. 이거 무효 주장에다 못 찾아오게 한 거죠.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 이 이론을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론. A를 급여자, B를 수익자. 부동산은 누구 거가 돼요? 수익자 거가 된다. 수익자 거가. 수익자가 C한테 팔면 누구 거를 해요? 자기 거를 파는 거니까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먹는다. 선악 불문하고 먹는다. 얘가 줘버리면. 주고 나서는 이거 못 찾아온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의 이유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얘가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별 3개.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귀속이 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다. 별 3개. 그럼 소유자는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못한다. 29의 기출. 그 다음 큰 쌍괄 2번입니다. 10페이지의 쌍괄 2번. 농지법의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라고 돼 있죠. 이는 농지법에 따른 죄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라고 물어봤어요. 옆에 적어주시면 돼요. 사안은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땅을 농지를 누구한테요? 타인한테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죠. 농지의 명의신탁 사안입니다. 농지를 자기 아는 지인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요? B한테. A는 신탁자, B는 수탁자 이렇게 돼 있죠. 농지를 명의 신탁한 거예요. 타인 앞으로. 이 사안이 작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들어가요. 작년 전원합의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 올해 시험 나올 타켓 전원합의체 판례. 이때 논의가 됐던 부분은 이 명의 신탁이 농지를 명의 신탁한 것이 반사회적 행위냐 이거예요. 문제는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만약에요. 농지에 대한 타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뭐에 해당되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신탁자는 찾아와요? 못 찾아오죠.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럼 못 찾아오게 되면 이 땅은 누구 거가 돼요? 수탁자 거가 되죠. 수탁자 거가. 그래서 여기서 논지는 이거예요. 농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 뭐냐 이게.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게 논점이 된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면 신탁자가 소유권 못 찾아오고 그냥 누구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땅을 타인에게 명의신탁으로 돌려놓은 분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되죠? 신탁자는 땅을 못 찾아온다라는 결론에 처하게 돼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판례였어요. 이게 대법원의 최종적인 다수 견해는 뭐냐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아니니까 실권리자는 이쪽에 있다. 얘가 소유자다. A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A가 실권리자다. A가. 그럼 A는 실권리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실권리자니까 얘가 실권리자. 신탁자가.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진정명의 예복으로 찾아오든가. 진정명의 예복으로 찾아오든가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하든가. 얘가 진짜 실권리자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게 대법원 다수견이었어요. 일부 소수 대법관은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서 얘가 실권리자고 얘가 실권리자고 얘 못 찾아온다 이렇게 주장한 판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수견에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요거 기억하실게요. 존홀라비체. 아주 유력한 판례입니다. 아주 출제 대상으로 유력한 판례. 그럼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다? 아니다. 하나 더 연결하면 농지를 타인에게 명의시탁한 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 무슨 급여? 불법원인 급여.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여기까지 꼭 가셔야죠. 여기까지. 명의시탁에다 우리 실명법 명의시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지가 바로 이 부분이다. 자, 내용 길어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해서 판례 하나입니다. 결론이요. 다음 문제 6번 판례. 절대적 무효에서 상대방은 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 이 그림 보실까요? 이중매매를 한번 연결해 보시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다시 또 병의 적극가담이 있어. 병이 적극가담해서 매매가 되었어요. 이중매매. 이거 무효죠? 무효. 등기 누가 가지고 있나요? 병이요. 병이 등기 이전에서 등기 명의 되어 있죠. 점유를 누가 하느냐면 을이요. 얘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를. 땅을 매매를 하고요. 매매를 하고 얘가 땅 점유하고 있죠. 등기는 안 가져오고 있고 등기는 안 가져왔고 등기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병에게 팔은 거예요. 그래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죠. 누구랑 붙은 거예요? 소송은? 여기다 중요한 거. 갑은 소유권으로 이거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반환 청구 하나요? 못 하나요? 못 하죠. 왜요? 불법원인 급여니까. 이게 반사회적 힘이라서. 갑 반환 청구 못 하죠? 대신에 을은 어떻게 해요? 갑을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을은 대위에서 이거 찾아오는 거 되죠? 대위에서. 갑은 못 찾아오는데 을이 갑을 대위에서 찾아오는 건 돼요. 정리했던 거예요. 이때 병하고 을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병이 왜요? 등기돼 있잖아. 얘는 점유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가진 병이 뭐라고요? 점유자에게 뭐라고요? 야, 갖고 와. 그 땅 갖고 와. 나한테 가져와. 인도 청구하고 인도 청구. 갖고 오라고. 내가 등기 가지고 있어. 내 거니까. 그때 을이 뭐라고요? 네가 등기를 가져간 것이 뭐 때문이에요? 매매 때문이죠. 이 매매죠. 이 매매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을이 뭐라고요? 네가 달라는 거. 나 못 줘라고요. 이거 무효니까 못 줘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럼 무효라는 거. 절대적 무효에서는 무효 항변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무효를 항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을도 이게 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인도 청구를 해도 을은 이 계약이 뭐라는 거? 무효를 가지고 절대적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항변. 별 3개. 작년 30회 기출. 그래서 두 번째 줄이요. 06번의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다음 7번 판례 보실게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판단 시기는 별 3개. 전원합의체죠. 전원합의체. 법률 행위 당시가 기준입니다. 똑같아요. 103조도 104조도 똑같죠. 103조 104조도 둘 다 공이 언제 기준? 법률 행위 성립 당시죠. 법률 행위가 뭐 할 당시?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여기 기억하실게요. 똑같죠. 전원합의체입니다. 둘 다 전원합의체. 그리고 시험 다 나왔어요. 103조에서도 104조에서도 103조의 해당 여부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루어질 때
불공정하냐 안 하냐 이것도 언제요?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 밑줄이요.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계약서 쓰고 나서요. 쓰고 나서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3배, 4배 폭등했다. 외부 환경 변화죠. 언제? 계약서 쓴 후에.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취지다. 그럼 운이 좋은 거죠. 운빨이라고 그랬어. 운빨. 그 다음 08번 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 기준은 급부하고요. 급부, 중고. A가 준 급부, B가 준 급부, 반대급부죠. 이게 어떻게 하죠? 현저히 불균형이에요. 현저히 불균형. 이 불균형의 판단은 어떤 잣대로 하느냐, 어떤 잣대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한다. 객관적 잣대로. 일반인의 사회통념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가치요. 개인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잠시 폐기출 정답이었어요. 판례 그대로입니다. 판례는 그대로 꽂히는 거야. 판례 그대로. 줄 하나도 안 바꾸고. 다음 9번 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허용되느냐. 판례는 인정합니다. 불공정한 계약도요. 불공정한 계약도 무효행위에 뭐를요? 전환을 허용하더라. 그래서 뒤로 가시면 뒷장 가시면 14페이지에 그 쌍괄호 4번 보세요. 쌍괄호 4번이 바로 그 내용이죠. A라고 하는 땅 주인하고 B라고 하는 재건축 조합하고요. 조합하고 땅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근데 어떻게 계약이 된 거냐면 이분이 A라는 분이 여기다 알박기를 한 거죠. 알박기를. 이분이 땅을 살 때는 3억 주고 샀는데 알박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합이 급하잖아요. 시간이 끌수록 이쪽이 불리하죠. 그래서 조합이 재건축 승인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이 땅을요. 3억, 원래 시가 3억짜리인데 이걸 얼마를 6배도 주고 18억에 샀다. 18억에. 궁지에 몰린 조합이요. 이쪽이 궁박한 거죠. 궁박하죠. 급박해졌어요. 동의를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궁박에 몰린 상태에서 18억에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된 거죠. 무효다 이거. 이때 이걸 어떻게 해서요? 대금을 어떻게 해서? 낮춰가지고 무효를 유효로 전환한다라는 게 판례다. 그 다음 의사표시로 가실까요? 의사표시로 가셔서 비진입 표시 볼까요? 비진입 표시의 13번 판례. 조문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조문 판례를 꼭 같이. 제가 책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있잖아요. 17페이지 보면 의사표시에 관한 뭐가 나오죠? 조문이요. 조문이 한꺼번에 총합적으로 다 나와요. 조문이 총합적으로 쫙 다 나와요. 조문 정리를 꼭 같이 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낼 때는 조문하고 뭐하고요? 판례를 섞어내요. 반드시 섞어내. 어떤 경우에도 판례만 내는 경우는 없어요. 조문하고 꼭 섞어 믹서해서 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요. 같이 정리하시라고. 이 책은 조문하고 판례만 책 한 권으로 끝내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예요. 조문 보시고 판례 보시고 이렇게요. 앞쪽에서 조문 전체 보고 밑에서는 조문을 잘라가지고 하나씩 잘라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정리하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17페이지 의사표시 107조부터 어디까지요? 113조까지 의사표시가 쫙 총합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문이 나오죠. 이중으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13번 보시죠.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즉 희망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이란 희망사항이 아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의 생각이다. 표의자의 생각. 요거 구별 잘 하셔야죠. 그 다음 14번 판례요. 강압에 의한 증여 사건입니다. 강압에 의한 증여 사건. A가 B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증여를 했다. 증여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B의 강박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이거를 증여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때 A가 증여를 안 하기로 하기로 뭐 한 거죠? 결심한 거죠. 하기로 뭐 하고? 결심을 하고 의사표시했다. 증여 의사표시를. 증여 안 하기로 하기로 결심하고 의사표시한 거죠. 그러면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게 아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는 아마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의 두 줄이요. 이게 뭐죠? 진의죠. 진의가 뭐 한 게 아니다? 결여된 게 아니다. 진의가 결여된 거다? 아니다. 결여된 거 아니다. 그럼 진의가 결여된 거 아니니까 뭐예요?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여기 별 3개. 다음 15번 판례.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계약은 비진의 표시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여기다 적어볼게요. 대출받을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앞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A를 위하여. B가 A는 대출 안 되는 거죠. 대출이. 그래서 B가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대출 서류에다 뭐 했다? 서명을 했다. 여기 5억 대출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A가 대출이 안 되니까 얘 부탁을 받고 자기 명의로 여기다 서명한 거죠. 그러면 A가 대출 서류에다 뭐 한 거? 서명할 때 채무를 부담하겠다. 채무를 뭐 하겠다? 5억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 거죠. 의사 있는 거죠. 의사 가지고 한 거죠. 의사 안 가지고요. 가지고 서명한 거죠. 채무를 갚겠다. 5억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 가지고 서명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의사가 결여된 거예요? 결여된 거 아니에요? 결여된 거 아니죠. 그러니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의사 가지고 한 거니까. 비진의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의사 없이요. 없이 서명해야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지. 근데 의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요.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별표. 22의 기출 정답입니다. 관련 판례 비진의 표시에서 무효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다는 입증은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거기 두 줄이요. 다음 16번 판례.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허위 표시. 거기서 통정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둘이 짜고 하는 거를 말하죠. 짜고 하는 거. 짜고 하는 의사 표시를 통정 무슨 표시? 허위 표시라고 불러준단 말이죠. 그때 통정의 개념에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통정의 개념. 통정이란 무슨 뜻이냐? 허위 표시에 대한 쌍방간의 명백한 뭐가요? 합의가 있어야 통정이 된 거다라는 거죠. 합의의 두 줄이요. 합의의 두 줄. 근데 우리 실무에서 구별할 단어가 뭐죠? 합의하고요.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합의한 거하고 뭐하고요? 알고 있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 다른 거다. 통정이라는 말은 뭐죠? 서로 명백히 합의를 했다. 우리 가장매매하자라고 합의가 된 거죠.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알고 있는 거하고 뭐하고 합의한 거하고 다르다. 그럼 통정의 뜻은 이거다. 이게 통정이다. 거기 별표. 30회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판례. 허위 표시의 제3자가 선의나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을까요? 17번 판례. A하고 B하고 가장매매를 하면 이거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니까 무효죠. 무효.
이때 이 외형이죠, 외형. 가등기라든가 아니면 저당권이라든가 외형을 믿고 이걸 믿고 새로 뭐한 사람? 거래한 사람. 새로 거래한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허위 표시의 제3자라고 그런다. 제3자. 그죠? 그럼 당사자끼리는 무효.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제3자는 뭐면 족하고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그럼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는 거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의면 되니까 선의면. 제3자는 선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과실 있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이거죠.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선의면 되죠. 선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됨. 이때 제3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제3자가 누구냐? 쌍괄이 2번에 적어 놓았어요. 허위 표시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두 줄이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뭐를요? 이해관계. 실질적으로. 그래 실질설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외형을 믿고요. 외형을 믿고 뭐한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얘가 제3자다. 실질적으로 실질설이라고 그래요.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 빼고? 선의 3자 빼고. 누구 빼고요? 선의 3자 빼고는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거기 두 줄이요. 다음 18번 허위 표시의 제3자 여부. 제3자는 허위 표시에 뭐를 믿고요? 외형을 믿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람. 얘가 제3자죠. 이때 파산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누구한테 속하느냐면 파산관제인. 거기 두 줄 그어볼게요. 파산관제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금융기관이 파산이 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때 파산관제인은 동그라미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무슨 이익?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해서 그의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옆에다 이거 조그맣게 하나 적어볼게요. 예전에 보면 모 신협이 부도난 적 있죠. 신협이. 그럼 여기다가 돈 넣었던 사람들 있죠. 돈 넣었던 고객들 있죠. 고객들은 뭐예요? 받을 돈 있는 채권자죠. 채권자. 나 돈 넣는데 저기다 2억이나 나 5천만 원 넣는데 그죠? 난리 났었죠. 여기 부도나니까. 신협이 부도 파산하면서. 그럼 이분들은 뭐가 되죠? 파산 채권자죠. 이분이 파산 채권자. 고객 돈이죠. 고객 돈 가지고 있다가 신협이 망한 거죠. 예. 이때 이 재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받을 돈 있죠. 받을 돈.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파산 채권이라고 그러죠. 파산 채권. 이거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관리를? 파산 관제인이 관리한다. 함부로 이거 돈을 뺏어도 안 되고 돈을 결제해도 안 돼요. 은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돈 빼돌릴 수 있죠. 얘네들이 짜고요. 짜고 얘가 여기서 이사들이 돈 빼돌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아요. 누가요? 여기서. 바로 이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에 대한 독립한 이해관계를 가진 뭘로 본다? 제3자로 본다. 나아가서요. 위로 넘어가셔서 뒤로 넘어가셔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또한 그의 선이냐 이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도 파산 관제인 개인의 선악으로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총 파산 채권자니까 누구요? 고객들.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이사의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의 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 관제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즉 선의 악의 얘가 선이냐 악이냐는 누구 기준? 총 파산 채권자 기준이다. 이 사람 개인이 아니라 얘가 이게
무효인 걸 알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요? 총 파산 채권자가 알았냐 모르냐 이걸로 따진다는 게 판례 답이 결론은. 그래서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 관제인,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 관제인은 뭘로 본다? 제3자에 해당한다.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때 선악은 누구 기준? 파산 채권자 개인이에요? 총채권자예요? 총채권자. 총채권자 기준이다.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총채권자 기준으로 총채권자 모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로 판단한다는 게 판례다. 파산 관제인 개인이 아니라 총채권자 기준으로.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밑에 쌍괄호 2번이요. 쌍괄호 2번 보시면 쌍괄호 2번 판례는 이런 내용이니까 옆에 한번 적어보실게요. A하고 B하고 둘이 통정을 하는 겁니다. 통정을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냐면 허위로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허위 전세 계약을. 전세금 3억 이렇게 있는 것처럼 둘이 짜는 거죠. 그럼 이 전세권은 통정 허위 표시죠. 무효죠. 허위니까. 그 전세권 3억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든가 은행에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근저당을. 그럼 근저당권자 은행은 뭐를 믿는 거예요? 허위 전세권을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거래를 하는 거죠. 얘가 제3자입니다. 그럼 이 허위 전세권을 C가 어떻게 하면 가압류를 걸든가 여기다 뭘 걸어? 가압류를 걸었다. 이것도 제3자죠. 뭐를 믿는 거예요? 외형을 믿고요. 외형을 믿고 저당을 잡든가 아니면 가압류를 걸든가 이게 바로 뭐다? 제3자다. 둘 다. 다음 쌍괄호 3번입니다. 쌍괄호 3번. 거기다 여백이에요. 안 써져 있죠? 쌍괄호 3번 이거 하나 추가해 볼게요. 추가. 최근 판례라고 써주세요. 최근 판례. 최근 판례. A하고 B하고 통정을 해서요. 통정해서 허위로 가등기를 했어요. 허위로 뭐를? 가등기를. 이 집을 A가 가지고 있는 집을 B 앞으로 뭘 걸은 거예요? 가등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가등기를. 진짜로요? 허위로요. 그럼 이 가등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둘이 뭐하고 한 거니까? 짜고 한 거니까. 짜고 한 거니까 이 가등기는 뭐? 무효. 그런데요. 이 가등기를 어떻게 했어요? 허위 표시를 철회했어요. 허위 표시를 뭐하고? 철회한 후에 뭐를 철회했다고요? 허위 표시한 가등기를 이걸 철회했다고. 허위 표시 철회가 됐죠? 근데 문제는 철회를 해놓고 뭐를요? 가등기를 이걸 말소를 안 했어. 말소를. 허위 표시한 건 뭐하고? 철회하고. 우리 가등기 한 거 없애기로 해. 없애기로. 철회했죠? 철회를 했는데 뭐를요? 이거를 말소를 안 했어. 말소를. 그 사이에 B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등기가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앞으로 뭐를요? 여기다 본등기를 한 거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가등기로 본등기를 걸은 거예요.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B 앞으로. 본등기가 됐다는 건 집이요. 집 소유권 이전됐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B 앞으로 D 앞으로 등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누가요? C에게 매각했어요. C한테. 이걸 매각을 했다. 그럼 얘는 제3자인가요? 허위 표시의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오래 판례입니다. 이거 내면은 틀리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허위로 가등기를 한 후 허위 표시를 뭐 한 거죠? 철회한 거죠. 그런데 외관이 그냥 남아있어요. 여기에 뭐가요? 가등기라는 외관이 남아있죠. 외관을 가지고 있는 B가 자기 앞으로 뭐를요?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를 한 다음 자기 앞으로 된 등기를 누구한테요? C에게 매각을 했다. 그럼 C는 제3자일까 하니까 허위 표시의 제3자일까?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례가 말하는 지적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둘이 짠 건 뭐예요? 가등기를 허위로 한 거란 말이죠. 가등기를 허위로 한 게 둘의 허위 표시예요. 그리고 가등기를 어떻게 했어요? 철회했죠. 철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요? B가 저지른 건 뭐죠? 본등기를 한 거란 말이죠. 본등기를 믿고 C가 산 거죠. 허위 표시의 외형은 뭐예요? 가등기요. 외형이 가등기인데 자기 앞으로 뭐를 하고요? 본등기를 하고 C에게 매각했죠. 그때 이 C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 꼭 적어두실게요. 오래 판례니까. 다음 19번의 착오 이론. 서명의 착오죠. 무슨 착오? 서명의 착오 부분.
자, 이 부분도 실무에 우리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명의 착오. 논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가 A한테 서류를 하나 이렇게 떡 던져주면서 이거 신원보증 서류인데 무슨 서류인데? 신원보증 서류인데 보증서 줄래? 이렇게 얘가 제시한 거죠. 그래서 A가 같은 회사 동료니까 무슨 서류라고? 신원보증이야. 아, 그래? 그럼 내가 서명해줄게. 보증해줄게. 서명을 한 거예요. 서명을 여기다 서명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신원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었다. 연대보증 서류였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다요? 연대보증 서류에다가 서명을 한 거예요. 연대보증. 왜요? 안 읽고요. 읽고요, 안 읽고. 안 읽어서. 내용을 안 읽어서 그런 거죠. 안 읽어서. 이게 문제를 촉발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A의 인식 속에는 뭐라고 자리 잡혀 있어요? 저 서류가? 이거 신원보증이지. 근데 실제는 뭐였어요? 실제 서류는 연대보증 서류였다는 거지. 누구 머릿속에? A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뭐하고요? 인식과 실제가 어때요? 다르잖아. 달라도 한참 다르죠? 신원보증 서류인데 실제는 연대보증 서류잖아. 여기다 사인을 했다는 거죠. 왜요? 안 읽어서. 얘는 그럼 뭐 한 거죠? 인식과 실제가 다르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착오라고 그런다.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 중에 무슨 착오? 서명의 착오다. 서명의 착오. 얘는 착각해가지고 여기다 서류에다 사인을 해준 거다. 안 읽어서. 무슨 착오? 서명의 착오.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서명의 착오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뭘로요? 제3자의 사기로 보면 안 된다. 무슨 사기로? 제3자의 사기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이게 제3자의 사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3자의 사기가 되면 A는 제3자의 사기를 누가요? B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뭐 한 때?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이거 취소가 되죠. 제3자의 사기면. 제3자의 사기가 되면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얘가 사기친 걸 뭐 했을 때? 알았을 때 취소되죠. 현실은 어떨까요? 얘가 모르지. 99% 얘가 사기친 걸 얘는 모르고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모른 때는 어떻게 돼요? 취소를 못하게 된다 이거죠. 얘가 이럴 때는 취소가 돼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취소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는 제3자의 사기가 되면 얘는 구제를 못 받아요. 왜? 취소가 안 되니까 얘가 몰라가지고. 대부분은 모르는 걸로 귀결이 될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걸로 되면서 취소를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얘는 연대보증 서류에다 보증 쓴 거 그냥 덤탱이 쓰는 거죠. 제3자의 사기가 되면.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되면 A가 구제가 안 되니까 판례는 제3자의 사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뭘로? 서명의 착오로 취소를 해버리면 된다. 왜냐? 착오로 인한 취소는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를 안 따져요. 얘가 인식과 실제가 다르다. 그걸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으면 이게 착오가 되는 거예요. B의 무슨 가능성? 인지 가능성. B의 인식 가능성은 불문한다. B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알았냐 몰랐냐 안 따져요. 이거 착오는. 얘가 착오만 하면 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안 따지고 취소가 돼요. 이거는. 근데 무슨 사기요? 제3자의 사기는 언제만? 알았을 때는 취소되고 몰랐을 때는 취소 못하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판이. 그 판례는 A를 이 표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뭘로? 서명의 착오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서명의 착오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 3개. 다음 20번은 동기 표시설이죠. 동기를 표시해서 계약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하여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게 판례다. 그 다음 21번 별피하고 22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중과실을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알고 이용했죠. 원래요. 착오에서 중과실이면 착오자에 뭐가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되나요? 안 되죠. 착오자에 뭐가 있으면 중과실이면
취소돼야 안 돼요? 취소 안 해줘요. 과실이 크니까. 그런데 중과실이어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이용했다 얘를. 그때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 된다는 거죠. 요거 예외다 예외. 여기 예외의 별 3개. 시험에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왔어요. 다음 23번 별표 24번. 24번 판례요.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로 취소되느냐 문제죠. 계약 뭐한 후에도 해지한 후에도 취소되죠. 판례는 A, B 간의 매매 계약이 되었고 B가 중도금을요. 중도금을 못 내고 있어요. 계약금은 넣고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넣고 뭐를 못 넣고 있어요? 중도금을 못 내고 있어요. 중도금을. 중도금 못 내니까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A가 어떻게 한 거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 해제로.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A가 어떻게 한 경우? 해제를 해버렸어요. 해제를. 해제하고 나서는 얘한테 뭘 청구해요? 야, 너 계약 위반이잖아.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요. 손해배상을 엮었죠. 그때 B가 손해배상을 면하려면 A가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착오로 뭐 하면 돼요? 취소하면 돼요. 해제 후에도 B가 뭐 하면 돼? B가 취소시킬 수 있다. A가 계약을 해제한 거죠. A가 계약 해제했어요. 왜요? B의 중도금 불이행으로. 그럼 얘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죠. 얘한테 계약 위반이니까. 그 손해배상을 면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B가 뭘로? 착오로 취소시키면 손해배상을 면하거나 이미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이점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 뭐한 후에도 해제 후에도 취소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5번 삼각형. 이게 올해 판례. 25번이 올해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무슨 부분? 중요 부분에.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다잠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매도인과 누구하고요? 매수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판례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게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면 착오가 있다. 중요 부분에 착오다.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뭐 없이요? 상관없이 착오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가 된다 이거죠. 뭐가 가능? 착오 취소가 인정된다라는 거다. 착오 취소가. 맨 끝에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맨 끝에 25페이지 맨 끝에서 셋째 줄 보시면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피고에게 무슨 책임을요? 하자 담보 책임을. 무슨 책임을? 하자가 생겼다. 이 물건에 하자가 생겼어. 하자가. 그림을 얘가 매매로 산 건데 이 그림에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그럼 얘는 무슨 책임 물어요? 물건에 하자 있으면 하자 모르고 샀으면 뭐 무슨 책임을? 하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하자 알고요. 모르고 사면 하자 담보 책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추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무슨 착오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뭘로요? 착오로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원심은 1심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냐면 무슨 책임이요? 하자 담보 책임이 뭐하면 성립되면 뭐가 성립되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면 이 그림에 하자가 있어서 그림에 서화에 하자가 있으면 그럼 무슨 책임이? 모르고 사면 하자 모르고 사면 무슨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성립하죠. 이럴 때는 우리 기존의 학설은요 논란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자 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경합하면 뭐가? 하자 담보 책임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한다?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게 기존의 우리 다수설이었어요.
하자담보 책임하고 뭐하고 차고하고 경합이 되면 뭐만? 하자담보 책임만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학설이었어요. 학설 다수설. 판례는 근데 뭐라는 거죠? 판례는 다시 읽어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중간에 굵은 글자 보실게요.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뭐 없이요? 상관없이요.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뭐로?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뭐만 적용됐어요?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경합이 되면 뭐만? 하자담보 책임만 적용됐죠. 근데 이거를 학설을 뒤집은 거야. 학설하고 반대되는 결론을 낸 거죠. 하자담보 책임 성립과 무관하게 뭐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다. 그 하자담보 책임 성립돼야 돼, 안 돼도? 되든 말든 뭘로? 착오면 취소된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 판례는 아주 유의미한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정리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정리에 들어가실게요. 그 다음 사기강박 보실까요? 사기강박의 29번이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 완전 박탈이죠.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뭐죠? 무효다, 무효. 완전 박탈이면. 그 다음 31번이요. 31번. 제3자의 사기에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가 여부. 제3자의 사기죠. 여기 시험에 집중 타켓이었어요. A와 B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기에 누가요? 제3자 C가 여기에 개입이 된 거죠. 얘를 속여가지고 A, B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제3자의 사기죠. 삼각사기라고 그랬어요. 삼각사기. 이때 A는 사기당한 A는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때 상대방은 취소 못하게 할 거죠.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해요? 제가 취소하려고 하면 얘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 몰랐어. C가 사기친 거 나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럼 취소돼야 한대요? 취소 못하죠. 못하죠. 그럼 얘가 A가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래야만 취소가 됩니다. 이때 얘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얘한테 손해배상을 걸려면 이 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될까 안 해도요? 취소 안 하고도 된다. 별 3개. 다음 32번 대리인의 사기 강박 문제죠. 아주 중요하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 문제. 갑의 대리인 을이 누구를요? 병을 사기쳤다. 이렇게.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갑의 대리인 을이 누구를? 병을 이렇게 기망을 한 경우. 대리인의 사기다. 대리인의 사기. 이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병은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병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취자 쓰면 돼요. 취소권자. 이때 얘가 얘한테 취소하려고 그러죠. 이 계약 사기니까 취소할 거야. 그럴 때 본인이 뭐라고요? 오리발 내밀면. 나 몰랐다고요. 오리발 내밀면 그냥 와요? 아니죠. 싸다고 때리고 취소한다. 그래서 해법 볼까요? 해법. 빈출부터 읽어볼게요.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병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과 본인은 병 입장에서 얘네 둘은 뭐예요? 한통속이죠.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서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 강박 두 줄여.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줄여. 왜? 한통속이니까 얘는 제3자의 사기 아니다. 얘가 뭐예요? 오리발 몰랐다고 그래도 그냥 와요. 취소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1번 취소권자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밑줄이요.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사기 사실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요? 한통속이니까. 우리 시험 정답입니다. 수도 없이 나왔어요. 2번은요. 세 번째,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대한 선악 관계없이, 선의 악이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선이여도 악이여도,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한통속이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의사표시 중요 판례 정리를 마치고요. 쉬셨다가 3장 대리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